안녕하세요. 오늘 이탈리아 특강, 문화 특강 진행을 하게 될 박문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혹시 PPT 파일 공유했는데 잘 보이실까요? 괜찮게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괜찮으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PPT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이탈리아를 한 시간 안에 우리가 다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떤 나라도 한 시간 안에는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탈리아는 선생님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항상 사실 여기서 이탈리아 음식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는 저희 막 스파게티도 드시고 피자도 다 한 번씩 맛보셨을 것 같고 이탈리아는 우리한테 굉장히 음식, 오페라 아니면 뭐 예술 작품 아니면 패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이탈리아에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해서 또 우리한테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르네상스 하는데 그놈의 르네상스가 무엇이냐? 라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간단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탈리아 어제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탈리아어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피렌체라는 플로렌스라고 하죠, 영어로. 네, 피렌체에서 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이탈리아 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이탈리아 현대 문학이고요. 피렌체에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탈리아, 저희가 전 세계 지도를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탈리아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맨 왼쪽에 거의 있는 반도 국가. 우리는 동쪽에 있는 반도 국가죠. 되게 위도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이렇게 저희가 볼 적에도 크기도 좀 유사하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북쪽, 그 한반도 전체를 봤을 적에는 한반도와 이탈리아 반도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지리가 사실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륙이라고 하는 장점은 위로는 큰 대륙과 만날 수가 있고, 반도라는 장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문화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을 활용을 하면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에 있는 그 반도라고 한다면, 이탈리아는 선생님들 이제 저희가 지도에서 보시겠지만은, 요 조그마한 어떤 바다 많이 보이시죠? 요 안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탈리아 지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탈리아는 이렇게 지금 다른 유럽에서 봤을 적에 남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독일은 아니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유명한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일 적에 세계를 분립을 했죠. 그런데 대서양으로 무역의 항로가 세계의 중심의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이탈리아 전성기에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됐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선생님들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도를 봤을 때입니다. 아까 봤을 때처럼 유럽에서 봤을 적은 이탈리아가 남부 유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보면 선생님이 어떠세요? 딱 한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중해가 세상의 중심이었을 적에 유럽 사람들 기준에 사실은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어떤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제목이 뭐냐면 나의 첫 이탈리아 지도 그리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과감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탈리아 여권이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권 말고 너는 정말 너가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 너의 정체성은 이탈리아인이니? 라고 물어봤을 적에 교계를 갸우뚱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탈리아는 통일된 지 신생국가입니다. 1861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즉,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예요. 자, 그 전에 몇 년 동안 약 1400년 동안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형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렌체는 피렌체 사람, 시칠리아는 시칠리아 사람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선생님들께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뭐 헝가리, 유럽이 있습니다. 스페인, 뭐 유럽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왼쪽에 반도에 뭐가 있죠? 모로코, 알제리아, 티니지, 리비아, 저희 여기 뭐라 그러죠? 아프리카라고. 그렇죠? 즉, 이탈리아는 위로는 유럽 문명, 우리가 흔히 하는. 아래로는 아프리카 문명. 오른쪽은 뭐죠? 터키.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뭐 이스탄불,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보이십니까? 여기는 아랍 문명. 그리고 여기는 북유럽이죠. 헝가리, 루마니아. 즉 유럽 안에서도 서유럽과 동유럽의 문명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 아래에서는 배 타고 가면 아프리카. 오른쪽에서는 아랍 문명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 그리스도 있죠. 즉 여기 있는 시칠리아는 선생님들 어떠세요? 여기 위에 있는 밀라노가 가깝습니까?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가 가깝습니다. 아프리카가 훨씬 시리아하고 가깝습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를 우리가 흔히 이제 부츠라고 얘기하는데 장화. 여기 부츠 구배에 해당하는 여기는 그리스나 동유럽이나 아랍 문명이 더 가깝습니다. 즉, 이 지중해라고 하는 공간은 유럽 문명과 아프리카 문명과 아랍 문명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교류를 하는 곳이었고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년 동안 쪼개져 있으면서 시칠리아는 아프리카와 가깝게 문명을 가지고 왔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가 바리 뿔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은 터키와 그리스 문화를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밀라노는 기차는 1시간 반이면 스위스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럽 문명과 훨씬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 반도 안에서 어디인지에 따라서 아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색깔별로 이탈리아 지도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20개로 쪼개져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쪼갠 것이 아니고요. 이탈리아에서 저희는 이제 행정구역을 나눌 때 가장 큰 행정 단위가 도라고 하죠. 이탈리아에서는 레지오네라고 합니다. 이제 마우스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레지오네라고 하는데 자, 레지오네가 가장 큰 행정 단위인데 자, 레지오네가 몇 개가 있다? 총 20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 18개가 있고요. 밖에 이제 큰 섬이죠. 시칠리아 섬과 사르디아 섬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시칠리아, 제주도랑 비슷한 위치에 있고 시칠리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면 약 제주도에 50개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의 사르디아 섬이 있고 요거는 하나의 이제 도가 가장 큰 행정단위 레지오네 단위고요. 총 20개의 레지오네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레지오네 안에도 정말 많은 도시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렇게 1400년 동안 지내오다가 1861년에 급하게 통일을 합니다.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에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여기 피에몬테나 롬바르디아 이 위쪽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문명과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랑 가까웠죠? 아프리카랑 가깝습니다. 여기는 아랍이랑 가깝습니다. 즉 문명이 아주 다르게 문화와 습관, 관습, 모든 것이 다르게 1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순간에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통일이 될 수가 없고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아름다움이 그 다양성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이 통합 문제, 정체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사람들 엄청 낭만적이래, 엄청
뭐 여자친구한테도 다정하게 말하고, 와이프한테도 다정하게 말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낭만적일까? 이 질문으로 저희가 한번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사람 선생님 생각하시면 되게 낭만적이고, 막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막 그런 막 멋진 남자들이 있고, 막 되게 사랑꾼들이고, 막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탈리아는 정확하게 현실 중심 국가입니다. 완전 리얼리즘. 현실, 사실, 팩트. 이탈리아에 귀신 얘기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천사, 유령 얘기 없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두 발을 굳건히 땅 위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와 철학. 자,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자, 우선 우리가 이탈리아를 얘기를 할 적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럽. 그렇죠? 자, 근데 유럽은 선생님 뭘까요?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터키는 유럽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러시아는 유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로를 쓴다, 화폐같이 유로를 쓴다, 뭐 EU 뭐 국가에 가입이 되어 있다, 아니다, 뭐 쉥겐 국가도 아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야 유럽 여행 가자 할 때 그 유럽,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유럽은 무엇인가, 그 심리적 경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적에 흔히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는 종교 카톨릭, 세 번째는 르네상스 정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들, 저희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외국인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한국에서 자라고, 이제 크시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 처음 만나도, 선생님들, 저희 한민족 어디서 왔죠? 어떤 신화에서 출발했죠? 아마 다 같은 데서 말씀하실 겁니다. 단군 신화이죠. 우리 처음 만났지만,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연결해주는 신화가 있죠. 우리의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신화. 그건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 나의 민족은, 나의 가족은 정체성이 뭐다라고 했을 때 그 신화가 우리는 단군 신화라면은 유럽 사람들에게 뭘까요? 바로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벌써 유럽 사람이 아니네요. 저희 단군 신화니까. 자, 이게 이제 나의 시작은 이거야라고 하는 신화가 두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뭐냐면은 제가 아는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있는데 불교던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를 정말 카톨릭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관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명절로 보낸다라든가, 아니면은 각 도시에마다 이제 교회가 있다라든가 성당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유교를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명절이 뭐 추석이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관습,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저희는 뭐 유교, 뭐 불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관념으로서 바로 카톨릭이 가장 큰 관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르네상스 정신입니다.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죠. 이 인본주의는 신중심, 중세시대 신중심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신일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자아 발견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인간을 믿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게 현명한 사회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발전이 바로 지금 현대 우리 근대 국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큰 정신이 자유, 평등, 뭐 이런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현대 국가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사람들의 정체성. 그거의 스타트는 바로 뭐였다? 인본주의. 즉, 인간은 신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 본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사실은 지금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해동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없음에도 바로 뭐다? 유럽의 정체성이 이 세 개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로마 어딨죠?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자, 바티칸 어딨죠? 로마에 있습니다. 르네상스 어디서 발견했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 2025년에 유럽이 엄청 독일이나 프랑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탈리아를 빼고 유럽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탈리아는 사실은 유럽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선생님께 그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역사를 보면은 고대 로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시대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약 400년대 후반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무너지게 되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지게 되고 이제 바로 신중심의 시대인 중세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게 한 10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1000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이때는 사실은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잡은 것은 사실은 카톨릭이었죠. 카톨릭 중심이었고 나머지 이제 국가들은 도시국가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는 이제 신중심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신이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쭉쭉 퍼져가면서 이 나라들은 통일도 하고 그리고 막 필요하다면 왕정에서 목을 쳐서 프랑스 혁명도 하고 하면서 근대 국가를 쭉쭉쭉쭉 통일된 근대 국가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때 도시국가였는데 그 형태에서 계속 여기는 하나의 형태로 국민국가 그리고 이제 통일된 하나의 중앙집권 체제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안에서 뭐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긴 하지만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쪼개진 형태로 도시국가로 자치도시 형태로 힘이 센 스페인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1861년에 우리가 고대 로마 이후에 지금까지 1400년 동안 국가전 있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랑 통일을 하고 이렇게 근대 국가를 만들면서 근대 시민이 되고 있는데 미래를 향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세 시대에 머물러서 작은 도시 공권 국가로 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어떤 게 되죠?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일어나면서 1861년에 무리에서 통일을 합니다. 무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시칠리아 사람들은 통일한 줄도 몰랐다. 그래서 뉴욕에 갔더니 장신 이태리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요? 몰랐다라는. 그만큼 굉장히 통일이 급진적이고 무리하게 진행이 됐고 이곳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공화국이 됐다. 이게 이제 짧은 이탈리아 역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고대 로마는 제가 이제 약간 그 선생님께서 이탈리아의 센스, 약간 이렇게 맛을 보실 수 있도록 약간 이탈리아로 써놨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혹시 잘 가고 있나요? 너무 지금 피드백이 제가 혹시 너무 빠르거나 괜찮으세요? 이번 속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마음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들 바로바로 찰떡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는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후 476년, 즉 기원후 시기, 그러니까 이거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까지 고대 로마가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 이거 사실 그대로 지금 이태리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 로마가 전성시대였을 때 보시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를 딱 잡고 있죠. 지중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뭐죠, 선생님들?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는 뭐죠? 리얼리즘입니다. 사실주의. 자,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를 하는 시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고대 로마 선생님들 그리스 시대의 신화를 보시면 어때요? 유일신입니까? 아닙니다. 신들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신들 우리처럼 바람피고 그리고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들의 세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즉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계가 맞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민주주의 형태들, 공화정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리얼리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역과 교류를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근데 이게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게 되고 무슨 일이 이렇게 나게 되죠? 바로 로마에서 이 시대는 또 유일신이 아니었잖아요. 그 신화에 보면 여러 명의 신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무엇을 공인하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죠? 완벽한 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시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 나 기꺼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예루살렘을 살아나기 위해 목숨을 바치죠. 명예롭게 목숨을 바칩니다. 왜? 죽고 나서의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질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카톨릭의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무슨 시대가 열어지죠? 바로 중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톨릭의 중심으로 한 이 봉건제도가 봉건제도 시대가 있었던 중세 시대가 약 10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자, 근데 중세 시대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도 200년 전쟁한다고 그러면 끔찍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누가 탈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쟁을 한 건데 기꺼이 목숨을 바쳤어요. 할아버지도 가시고 삼촌도 가시고 뭐 아버지도 죽고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명예로운 전쟁입니다. 죽고 나서 신의 곁에 갈 수 있는 명예로운 전쟁일 때 목숨 바치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형제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줄 신이 보고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료가 발전을 했는데도 그런데 이 시기에 흑사병이 돌면서 진짜 신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흑사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흑사병, 그다음에 장기화된 십자군 전쟁, 그리고 한 헤게모니가 너무 오랫동안 지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조직이 부패를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오늘을 살래. 나 죽어서 신한테 그런 거 나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나 이 순간 우리 아들 살려야겠다. 나 지금 우리 대금업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대금업자한테 돈 빌려서 우리 가족들 먹을 거 사야겠다. 나 이거 금지된 거지만 이거 내가 지금 약초 먹여서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을 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시기에 등장한 게 바로 구유명한 단테입니다. 자, 단테가 왜 중요하냐? 이것만 선생님도 오늘 배우고 가셔도 아주 많은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테는 저희한테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저희가 사람들. 즉, 단테의 신곡은 뭐가 이렇게 신곡이 중요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이탈리아 국문학에서 뭐예요? 훈민정음과 같은 텍스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할 건데요. 자, 이 시기에 단테가 등장을 합니다. 이탈리아 정체성의 기원. 저희도 이제 훈민정음 한글이 사실 정체성과 아주 많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단테의 신곡은 바로 뭐냐면 현대 이탈리아의 기원입니다. 즉, 저희가 훈민정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막 글씨 왜 글을 쓰다가 이거 표준어 뭐지 할 적에 국립국어원 가서 막 찾아보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국립국어원과 같은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찾아보면 어원이 신곡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근원이 됩니다. 이 흐름을 조금 이탈리아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선생님들 공용어가 뭐였죠?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그렇죠? 바티칸에 쓰는 공용어가 바티칸이 사실은 그 헤게모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쓰는 그 교황의 언어는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유럽의 모든 지식인들의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뭐 외교 문서를 보낸다든가, 칙령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성 귀족들과의 서류를 보내고 이제 말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틴어로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가 쉬운 언어가 아니고 1000년 동안 그 언어가 지속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저희처럼 하나의 뭐 텔레비전을 보듯이 안 되었었고, 즉 어떠냐면은 두 개의 언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각 유럽의 지방마다 민중 언어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피렌체는 피렌체어, 나폴리는 나폴리어, 베네치아는 베네치아어가 1000년 동안 각자 다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방언은 선생님들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아예 외국어입니다. 제가 스페인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50, 60% 알아듣는데 이태리어랑 그걸 중심으로 이태리 사람들 나폴리 영화 볼 적에 자막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단테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닌 당시 민중들의 언어, 바로 시장에서 쓰는 사람들의 언어, 진짜 사람들의 언어인, 살아있는 언어인 바로 피렌체 방언으로 신곡을 쓰게 됩니다. 신곡을 쓰게 되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처음에는 코미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코미디가, 디비나 코메디아가 원서인데요. 코메디아 그러면은, 저기 좀 코미디인데, 예전에는 하하호호 웃겨야지, 코미디 빅리그여야지, 코미디라고 하지 않았고, 비극이 너무 중요한 장르였기 때문에, 비극이 아닌 것을 그냥 다 코미디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디비나라고 하는 신들림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이건 누가 붙일까요? 이게 단체가 스스로 붙일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보카치오라는 이제 학자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곡이 발표가 되는데, 신곡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탈리아 국문학에서는 바로 현대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피렌체어에서 그러니까 민중들의 언어를 썼다라는 곳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테가 죽어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가는 상상의 여행 지도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에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옥 앞에 딱 떨어졌는데 자,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천국에 신이 있죠. 그거 너무 중세적인 얘기인데요. 신중심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르네상스의 시작이에요. 인간 중심에. 자, 천국이 있는 곳에 누구를 넣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를 바로 신이 있는 천국에 배치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숭고한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가장 아름다운 건, 가장 숭고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마음이 있고, 저 남자한테 마음이 있고, 이거는 나는 욕망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 이 기루한 현실에 있는, 나는 그래서 빨리 더 신성한 사람이 되고, 신에 대한 사랑을 더 보여서 나중에 천국을 가야 돼. 이게 더 중요했어. 근데 내가 저 남자랑 손잡고 싶고, 같이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아직 굉장히 신에 대한 사랑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평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테는 바로 신이 있는 천국에 여인을 배치를 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신을 사랑하는 것만큼과 진배 없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우리는 왜?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신중심 시대에서 인간 중심 시대로 넘어오는 첫 번째 물꼬를 튼 것이 바로 단테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숭고한 것은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까지 온 거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 과학이 발전하고 그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가 이 모든 것들이 왔기 때문에 신곡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단테를 첫 번째 근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피렌체에 많이 사랑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의 도시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공증받은 것, 인증받은 것, 약간 그런 도시. 그렇기 때문에 단테 덕분에 피렌체는 사랑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죽고 나서 저승세계를 경험한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대표적인 게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봄의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에도 역시 가장 대표적인 그 지옥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있고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테와 마찬가지로 바로 등장을 한 게 페트라르카입니다. 페트라르카 역시 단테가 썼던 피렌체어로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페트라르카는 무엇을 쓰냐면 시를 쓰는데 그 시를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리듬을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페트라르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네트 형식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200년 뒤에 셰익스피어가 페트라르카가 만든 소네트 형식을 가지고 영어로도 가능하게 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초에 소네트 형식을 완성한 것은 페트라르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페트라르카의 어떤 타이틀들을 보시면은 단테의 그 인본주의 정신을 이끌어서 소네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소네트 형식을 완성해서 만드자. 그다음에 최초의 인본주의자. 일본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길게 되는 얘기들인데
아주 제가 진짜 압축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수박 겉핥기 찍먹도 아니고 찍찍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보카치오입니다. 인간 진짜 보카치오를 아까 신곡이라고 했잖아요. 보카치오의 이제 닉네임이 인곡입니다. 정말로 인간들의 이야기들로 꽉 채우는 그런 소설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피렌체에 가시면 이 세 명의 동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카메론에는 뭐냐면은요. 이 작품은 사실은 역시 무슨 언어로 쓰였을까요? 바로 단테의 언어인 페트라르카의 언어인 피렌체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인을 통해서 이제 3대 문인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데카메론에는 어떤 내용이요? 100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는 흑사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귀족 자제들이 저희 생각나세요? 저희 막 그 방에서 막 며칠 못 나가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데카메론이 쓰여졌던 이 시기의 중세 말에는 흑사병이 도니까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고 귀족 자제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한번 나갈 수 있는 게 언제? 이사 볼 때 일요일에 한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딱 나갔는데 이제 한 명이 얘기하는 거지. 야, 나 너무 답답하고 못 살겠다. 얘기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끼리 자발적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우리 집안에 저기 별관이 있어. 그래서 여기 그 펜션이 하나 있다. 궁전이 하나 있다. 거기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만 다 있다. 거기 가서 우리 밖에 나가서 막 잔디밭에도 있고 햇볕도 쐬고 좀 숨 좀 쉬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갈까? 라고 해서 귀족자제 지금 여기에는 5명이 있는데 여자 7명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끼리 가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 그 성당에 확실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유명한 귀족 청년 3명이 딱 들어오죠. 같이 가겠니? 하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10명이 공전에 가서 모아서 시골에 덩그러니 있는 분들에 가서 야, 우리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10가지씩 얘기를 하자. 한 가지씩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10명이 얘기를 하니까 100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즉, 액자식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살려고 흑사병이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당시 이탈리아에 돌던 민담, 설화, 그 다음에 서구라 통신,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로 인간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그다음에 교회 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사실은 외설적이기도 하고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과감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그러니까 액자식 구조를 통해서 보카치오가 교회의 카톨릭의 법률을 피해가면서 진짜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 욕망, 그다음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표현을 하는 작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피렌체라고 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사실 이들이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그 철학은 유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세기, 16세기에는 이들이 세 명의 물꼬를 트이게 되죠. 바로 중세 1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인간 중심을 다시 부활하게 하는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 리얼리즘을 다시 인간 중심을 부활하게 하자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의 리얼리즘에 대한 부활이죠. 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렌체에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그림이 있죠.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아까 보티첼리의 그림인데요. 왼쪽에서 지금 중세시대에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보면 어떻습니까? 남사시 여정.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것들 다 분석을 당했었죠. 근데 바로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인간 중심이. 그 비너스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너스가 탄생했죠.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중세를 상징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남사시여워하면서 입을 덮어주려고 하지만 오른쪽에서 이미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은 멈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는 르네상스의 바람을 보여주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라든가
아니면 선지창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근법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탈리아는 이 르네상스의 정신이 유럽 곳곳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근대 국가를 만들어 갑니다. 통일을 하고 막 만들어 가는데 이탈리아는 계속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1800년대에 야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자. 우리 너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우리 근대 국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바로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통일운동을 이탈리아로 뭐라고 하냐면 리소르지멘토라고 합니다. 리소르지가 이거는 다시 떠오르다예요. 태양이 다시 떠오른 것처럼 다시 떠오르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잘해보자라는 운동이죠. 결론은 저희가 알고 있죠.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제가 정말 짧게 이탈리아를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분단 국가이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분단이 된 지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통일을 고려를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문화적으로 이질적일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100년이 아니라 1400년이었어요. 그리고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이게 통일이 됐을까? 그죠? 얼마나 어려웠을지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탈리아라고 보기 어렵죠. 너무나 다른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 가봤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탈리아 어디 가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가봤어, 나 로마만 가봤어. 정말 조그만 곳입니다. 이탈리아를 가신 분들은 계속 갑니다. 남부도 가시고 남부도 가시고 시칠리아도 가시고 너무너무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기차 타고 1시간 1시간 이동할 때마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짧게 간단하게 이탈리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탈리아 현재 문제, 그다음에 재미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통합과 정체성의 문제가 이탈리아 정당 활동과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아주 긴밀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탈리아어의 좀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막 이탈리아 맛을 보시라고 이탈리아를 써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자음이고 요거는 모음입니다. 선생님들 모음부터 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아, 에, 이, 오, 오. 아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와 성함 연습할 때 아이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탈리아 모음이에요. 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자음이 있는데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 치, 디, 에페, 지, 아까, 엘레, 엠메, 엔데, 이, 우, 에레, 에세, 티, 부, 제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눈치채셨어요? 요거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J, K, W, X, Y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 외래어입니다. 외래어고 이탈리아어에는 이 5개 단어가 없다라고 이게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K가 없으면 우리 코리아 어떻게 쓸까요? 네, C로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보되거든요. C 그래서 저희 알고 계시죠? 원래 코리아가 C였는데 나중에 K가 됐었던 일제시대 때. 근데 저희가 근데 계속 C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 눈치채셨나요? 제가 여기서 빨간색 표시를 했어요. 단어 끝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보이십니까? 지금 단어 끝나는 것마다 다 이런데 이게 무슨 자, 꼴이라는 요 단어를 제외하고 전부 다 뭐로 끝나죠? 모음으로 끝나요. 선생님들 이탈리아어는 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아주 특이한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니까 전부 다 모음으로 끝나요. 보이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책 하면은 자음으로 끝나니까 짝짝하게 발음이 되죠. 근데 보시면은 알파벳도 이탈리아노, 코레안, 자포네, 콘셀란티, 아에이오로 발음이 되면 어떻게 들리죠? 리듬감이 들리죠. 그렇죠. 책. 뭐 보이십니까? 네, 완전히 모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음으로 끝나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음으로 모든 단어가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리듬감 있게 들리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들렀을 적에 되게 노래하는 것 같다, 이탈리아 사람들.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 제가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레테 우사테 콤파롤레 디 오리지네 스트라디아.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처음 듣는 단어기는 한데 어떻게 들리죠? 자, 뭐를 들으니까 조금 더 리듬감 있게 들리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재미있는 게요. 선생님들 막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칭que, 레떼레 이거 하나라도 잘못한다. 단어 하나라도 잘못 못 알아들을까 봐 집착을 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요거 단어 조금 틀려도 돼요. 근데 요 인토네이션 있죠. 요 인토네이션이 틀리면 못 알아들어요. 정확한 이탈리아를 하셔도 인토네이션을 말을 똑바로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냐면요.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우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탈리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려면 문장 단위로 노래 같이 외우듯이 하셔야 돼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딱 말해도 아예 못 알아들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저희 왜 노래 가사로만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따라 하잖아요. 근데 노래랑 같이 리듬 그 노래랑 멜로디랑 같이 가사를 이거 누구 노래구나 뭐구나 알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탈리아를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에 문장 단위로 이 사람들의 인토네이션을 휴대하도록 하셔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또 할 필요는 없고 모델을 잡으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특징 중 하나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명사의 성과 수가 있습니다. 수는 우리도 있죠. 그렇죠? 책들, 책상, 책장들, 들을 붙이고 영어는 s를 붙이죠.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뭐가 있는 성이 있습니다. 독일어처럼 무성은 없어요. 중성은 없어요. 근데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좀 보시면 마스킬레, 페미닐레, 싱골라레, 플루라레 이건 남성, 여성, 싱골라레는 단수, 플루라레는 복수 이런 표현인데요. 자, 남성 단수는 뭐로 끝난다고요? 오로 끝납니다. 여성 단수는 아로 끝납니다. 복수는 남성 복수는 이로 끝납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태리어는 이게 이예요. 얘는 에예요, 에.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이건 이태리어를 이라고 해서 오, 이, 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단어. 이거 모르신다고 안 할 거예요. 자, 이 단어 피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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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선생님도 우리 피자 2개 먹고 싶어요. 이태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보이십니까? 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아실까요? 이거 옛날에 서점이 있었는데 리브로라는 자, 리브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뭔진 모르지만 이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복수는 리브리가 되겠죠. 리브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아는 축구 선수 이름 생각해보세요, 남자들. 까를로, 삐를로, N쪽 다 오로 끝나요. 기억나시죠? 자, 여자 이름 생각해볼까요? 마리아, 보이십니까? 사라, 보이십니까? 마티나, 아로구나.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또 우리가 약간 여기서 좀 교양도 챙겨볼까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이탈리아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탈리아 오페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오페라 보시면 어때요? 우리 막 공연 너무 잘했어요. 정말 박수를 치죠. 그렇죠. 브라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하셨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십니까? 라고 해야죠. 그렇죠? 왜요?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 한 명만 했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자 중창단이 여러 명이 불렀는데 이탈리아 막 오페라를 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복수, 브라비라고 해요. 저 브라비라고 해요. 자, 근데 알고 볼게요. 자, 근데 여자 중창단이 불렀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브라베라고 합니다. 브라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조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연 가셨을 때, 저 사람은 그럼 이탈리아를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뭐로 써야 돼요? 복수를. 보이십니까?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보이십니까?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자, 남자 한 명에 여자 100명이다. 그래도 남성 복수를 씁니다. 남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남성 복수.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담론이기는 한데요. 이탈리아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할 적에 언어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피자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하늘은 남성이에요. 땅은 여성이에요. 뭐 이런 것들. 태양은 남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달은 여성이에요. 낮은 남성인데 밤은 여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탈리아의 그런 그 남성 중심의 정서, 역사 이런 것들을 언어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다른 장면으로 얘기가 되지만 요것도 사실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탈리아를 배우실 분들의 난관이라고 한다면은 성수를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 성수를 어려운 게 외롭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동사입니다. 자, 이탈리아는 선생님들 사실은 다른 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뭐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을 하시는 분들 아시죠? 동사를 잡으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사에는 무슨 정보가 있다? 대부분의 정보가 있어요. 결국 이게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말하는 법과 시제가 전부 동사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말하는 법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직설법, 명령법, 조건법, 접속법, 부정법입니다. 직설법은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나 어제 학교 갔었어. 나 오늘 밥 먹어. 나 오늘 수업 있어. 나 내일 학교 갈 거야. 과거, 현재, 미래 3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직설법을 통해서. 명령법은 뭐죠? 명령하는 거죠. 나가. 뭐 이런 것들.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쓰는 거니까. 자, 요게 중요해서 이제 접속법, 조건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이십니까? 접속법은 마리오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he is Italian 영어로 그렇잖아요. 마리오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he is Itali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오 is Itali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마리오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내가 짐작하는데 마리오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두 가지는 다르죠. 첫 번째 문장은 나 확실히 알아. 나 지금 여권 봤어. 쟤는 이탈리아인이야. 나 확실히 알아. 쟤는 이탈리아인이야. 요거는 뒤에 오는 그는 이탈리아입니다라는 문장이 사실이죠. 근데 내 생각에 쟤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아. 내 짐작에는. 뭐죠? 그가 이탈리아 사람인 게 사실인지 아닌지. 요때 접속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법은 뭐냐면 돌려 말하는 거. 그러니까 보이십니까? 조금 좀 예의 있게 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에서는 부정법은 노하는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ng 용법 같은 제론교 용법이 있고요. 그래서 ing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문법적인 거니까 문법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재밌어요, 선생님들. 법이 이렇게 복잡한 문법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법이 5개인데 여기서 사실을 말하는 건 직설법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명령하고 생각하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즉 이탈리아어는 사실이 아닌 언어를 말하는 게 80%예요. 그래서 그걸 좀 구별을 해놨어요. 법을.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하고 창작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에 엄청나게 법이 발전을 해요. 이게 되게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어디다? 동사에 있다. 이탈리아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동사를 잡으면 내가 이탈리아를 많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의 특징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간단한 이탈리아 말씀드리면은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 맞아요. 접속법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그래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전부 다 접속법 얘네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사실을 말하는지 지 생각을 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탈리아어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 선생님 이탈리아어 반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댓말 반말 보이십니까? 있습니다. 영어랑 다릅니다. 영어는 공손하게 말하는 표현은 무례하게 말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게 있지만 저희 아예 그러니까 그냥 존댓말 반말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어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적에는 그 존댓말에서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말하는 사람들이 쭉 반말을 해야 되고 존댓말 받을 쭉 존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인사는 존댓말 한 사람한테 존댓말하고 반말할 사람한테 반말해야겠죠. 존댓말이 바로 몬조르노입니다.
본조. 이게 이제 가장 격식 있는 표현, 굿모닝에 해당하는 거고, 영어랑 비슷해요. 차오는 하이, 뭐,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라제, 이거는 감사합니다. 밀레는 사실은 선생님들 밀리오그램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밀크 이태리어인데, 밀레는 사실 수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라제 밀레 그러면은 보통 뭐 직역하면 수천 번 고마우니까 매우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라치에 쓰면 저희가 you are welcome 해야 되니까 빨고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저희가 아우구리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매우 많이 이렇게 할 적에는 딴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이는 이탈리아어 알 수는 없죠. 선생님들 너 뭐 마실래? 나 라떼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태리 사람들한테 말하면 우유만 가져옵니다. 라떼는 이탈리아로 우유죠. 그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카페가 카페 라떼. 여기 이제 커피, 우유. 저 직역하면 그러니까 카페 라떼. 커피 반, 우유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선생님 마키아토 하면 뭐 떠오르세요? 마키아토? 마키아토 많이 드시죠? 마키아토는 이탈리아로 무슨 뜻일까요? 얼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뭐 이렇게 짜장면이나 이런 거뭐 옷에 흰옷에 붙잖아요. 나 옷에 마키아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고 세탁소 가서 여기 이 옷에 있는 마키아토 지워주세요. 이렇게. 얼룩이에요. 자, 선생님들. 저희는 카페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뭘 생각하실까요? 아메리카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그 아메리카노도 이태리어죠. 카페를 생각하시면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카페는 이거와 동일어입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와 동일어입니다. 에스프레소 이제 짧게 23초 만에 뽑은 그 원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탈리아 커피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가 뭐 이탈리아 원두가 나온 산지도 아니고 선생님들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가셨을 적에 쓰는 머신이 있죠. 그 23초 만에 쫙 뽑는 그 머신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게 뭐 드립커피하고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열차가. 근데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 익스프레소예요, 익스프레소. 빠르게. 근데 그 기계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발명을 해서 그냥 일하다가 밖에 쫙 나와서 뭐 차를 마시고 뭐 물을 내리고 그게 아니라 그 기계가 있으면 23초 만에 쫙 원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탁탁 털어 먹을 수 있게. 오고 그 문화를 발전을 해서 이탈리아가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커피는 카페는 에스프레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에스프레소는 선생님도 어때요? 원액은 까만색이죠. 진한 갈색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얼룩이 생기죠. 바로 그게 카페 마키아토. 자 그럼 반대로 말할까요? 라떼 마키아토는 뭘까요? 라떼 마키아토. 하얀색 우유에 보이십니까? 카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얼룩이 생기죠. 그게 라떼 마키아토. 그래서 뭐 커피를 못 드시는데 우유 비린내가 싫어서 우유만 못 드시는 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뭐 스타벅스 가면 사이즈가 있죠. 그란데 사이즈, 벤티 사이즈, 요즘 뭐 트렌다 사이즈가 있는데 그것도 이태리어입니다. 그란데는 크다, 빅이고 벤티는 이태리어 20이라는 뜻입니다. 20. 트렌다는 30. 그렇죠? 이게 뭐 20온지 30온지 뭐 이런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조승우 씨 같은 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죠? 프리마돈나라고 하죠. 그 발레리나나 가장 주인공이 되는 분들을 프리마돈나라고 하는데 프리마돈나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마돈나가 아니죠. 뭐예요? 프리마돈나입니다. 돈나는 보이십니까? 여성이라는 표현이 프리마가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이라는 뜻이죠. 프리마돈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티라미수 게임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티라미수는 사실은 명령법입니다. 티라미수예요. 티라, 당기다, 위로 올리다, 미, 나를, 수, 위로. 무슨 뜻일까요? 냉이 업이에요. 나 좀 재밌게 좀 해줘봐. 나 기분 좀 끌어올려줘봐.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티라미수를 먹으면 저희가 기분이 업되죠. 그래서 티라미수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까르보나라 파스타도 많이 드시죠. 까르보나라는 석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까르보나라는 선생님들 그래서 크림이나 그 계란이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마지막에 뿌리는 후추가 핵심이에요. 후추가. 마치 석탄가루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엔날레, 뭐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탈리아어가 생활 속에 많이 녹아있다. 또 선생님들이 기억나시는 디테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갈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다. 이렇게
스쿠자, 선생님 너무 스쿠자는요, 스쿠지가 존댓말이고 스쿠자는 반말이에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에서 살았다고 하실 때 굳이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린 스쿠지는 존댓말, 스쿠자는 반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탈리아 사람들은 선생님도 제가 말씀드린 건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로맨틱하고 막 낭만적이고 막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여자가 최고예요. 우리 가족이 최고고 그냥 이 사람이 최고예요. 거기 집중하는 것뿐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말해요. 교수님, 이탈리아 애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걔네들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맨날 여자친구랑 놀러 다녀요라고 하는데 저희 학생들 그렇잖아요. 너 왜 연애 안 하니? 그러면 저 취직해서요. 더 훨씬 더 예뻐지고요. 그다음에 더 시간도 많고요. 이것도 사고요. 저것도 사고요. 더 예뻐지고요. 뭐도 하면 그때 더 이런 남자친구 만날 거예요라고 합니다. 자, 그게 현실적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게 현실적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아내, 여자친구,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십니까?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탈리아는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귀신 얘기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심지어 봉화도 피노키오 어떻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거짓말하면 안 돼. 학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또 이제 노벨문학상이 7명이나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리아 선생님들 1시간 안에 제가 정말 진짜 압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네. 보이십니까? 마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질문 몇 개 시간이 제가 지는데요. 보니까 이탈리아를 독학하는 유용한 콘텐츠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추천드릴 만한 게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되게 콘텐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으시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렌체 방언으로 신곡을 썼고, 네, 지금 선생님들 그 이탈리아가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되고 처음에 수도가 피렌체, 처음에 수도가 토리노였다가 피렌체였다가 지금 로마가 됐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피렌체가 수도가 로마잖아요. 근데 피렌체어가 표준어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렌체에 국립국어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는 피렌체 사람이에요. 수도는 로마고. 그게 이탈리아의 다양성. 그러면은 정지의 수도는 어딜까요? 밀라노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여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법무법인 저희 한국 삼성 다 전부 다 밀라노가 되게 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사님보다 영사님이 더 많으세요. 밀라노가. 왜냐면 거기가 경제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중심지, 역사 중심지, 정치 중심지, 언어 중심지가 다 다릅니다. 그게 이탈리아의 다양성이고 매력인데 여행 가는 저희는 그러니까 도시마다 음식도 다르고 박물관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도 너무 다르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일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중앙집권을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겠죠.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다 봤어요. 뭐 5개국 뭐 3일 안에 찍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선생님 그래서 기회가 되시고 혹시 이탈리아를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다 사람 사는데 똑같이. 그러나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많이 다른 건 뭐냐면 지금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 뭐 나중에 내가 뭐 해서 뭐 누구랑 뭐 해야지. 나중에 내가 돈 벌고 뭐 해야지. 절대 없어요. 그건 낭만주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깊은 그들의 정서가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지역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어디가 좋았냐라고 저 피렌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도 되게 북부 중심으로도 가요.
네, 근데 또 남부에 있었던 분들은 집은 안 좋으시겠죠. 남부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저희도 유학생들 출신끼리 모이면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죠. 저기가 공부하는 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포개체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한번 또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어디로 유학 갈지도 어느 도시로 갈지가 저희는 이태리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느 도시로 갈지가 중요해요. 자기한테 맞는 도시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제가 지금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 많이 많이 선생님들 사랑해 주시고 번역서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데도 영어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학교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이제 쭉 기대하는 언어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문화 특강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하셨는데 피렌체에 고르신 이유? 바로 피렌체가 단테의 언어인 피렌체가 있었던 곳이고 문학은 단테이기 때문에 예, 문학이 거기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전공이 문학이어서 피렌체. 네, 선생님들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너무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저희 특강이 있을 적에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